사흘 뒤면 지훈 씨와의 약혼식이었다. 나는 일부러 일찍 퇴근해 우리가 함께 살던 전셋집으로 향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회색 정장을 다려놓고 약혼식 날 근사하게 입혀주고 싶었다. 현관문에 열쇠를 꽂으며 저녁에는 그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해주고 약혼식 세부 사항에 대해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문을 열고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차가운 기운이 나를 감쌌다. 소파 위에는 익숙한 분홍색 재킷이 던져져 있었다. 내 절친 서연이의 것이었다. 아침에도 서연이는 내게 전화해 약혼식에 쓸 꽃을 대신 주문해주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있는 걸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조심스럽게 침실로 향하는데 문을 채닫기도 전에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이의 목소리, 그리고 지훈 씨의 목소리였다. 내 발은 천근만근 납덩이를 단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지훈 오빠, 하은이가 우리 둘 사이를 알게 되면 미쳐버릴까요? 서연이의 목소리에는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교활한 애교가 섞여 있었다. 지훈 씨는 낄낄 웃으며 말했다. 미쳐버리면 좋지. 내가 헤어지자고 말할 핑계를 찾을 필요도 없고. 게다가 우리 둘이 같이 있는 게 그 애랑 있는 것보다 훨씬 편하잖아. 그럼 약혼식은 어떻게 해요? 이미 초대장도 다 보냈는데. 서연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취소하면 돼. 그냥 성격 차이라고 말하면 끝이야. 서연아, 내가 그 애랑 헤어지면 바로 너랑 약혼할게. 분명 하은이보다 훨씬 더 성대하고 화려한 약혼식을 열어줄게. 나는 문 밖에 서서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손에 들고 있던 다리미가 쿵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침실 문이 쾅 열리고 지훈 씨와 서연이가 문 앞에 서 있었다. 둘 다 겉옷을 입지 않은 채 머리는 잔뜩 흐트러져 있었다. 지훈 씨는 나를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황급히 한 발 다가와 말했다. 하은아, 내 말 좀 들어봐.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라고? 나는 서연이를 가리키며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제가 왜 네 침실에 있어? 너희 방금 한 말 다 들었어. 지훈 씨. 우리 5년이나 사귀었고 사흘 뒤면 약혼할 건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서연이는 지훈 씨 뒤에 숨어 머리를 내밀었다. 얼굴에는 미안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도발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하은아, 네가 다 들었다니 솔직히 말할게. 나랑 지훈 오빠는 오래전부터 사귀었어. 오빠가 너랑 있으면 너무 답답하고 나랑 있어야 행복하대. 서연아, 나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나는 널 가장 친한 친구로 생각하고 모든 걸 다 말했어. 심지어 내 약혼식 준비까지 도와달라고 했는데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역겨울 수 있어? 지훈 씨는 서연이를 뒤로 감싸며 미간을 찌푸렸다. 하은아, 서연이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 이건 서연이 잘못이 아니야. 내가 먼저 서연이를 쫓아다녔어. 너랑 5년 사귀면서 이미 감정이 식었어. 그냥 말하기 미안했을 뿐이야. 이제 네가 알게 됐으니 우리 헤어지자. 약혼식도 취소하고. 감정이 식었다고? 나는 지훈 씨를 바라보며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렸다. 매일 퇴근길에 나를 데리러 오고 겨울에는 내 손을 자기 주머니에 넣어주며 평생 나를 잘해주겠다고 맹세했던 그였다. 그때 그는 돈을 모아서 베란다가 있는 집을 사서 내가 좋아하는 다육식물로 가득 채워주겠다고 했었다. 그 말들을 서연이에게도 했을까?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떨어진 다이미를 주었다. 눈물이 툭툭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지우 씨가 나를 일으켜 세우려 다가왔지만 나는 그를 밀쳐냈다. 만지지 마. 지훈 씨, 서연아, 너희 둘 정말 역겨워. 너희 둘 평생 같이 붙어 다니고 절대 헤어지지 마. 그 말을 마치고 나는 돌아서서 밖으로 뛰쳐나왔다. 건물 아래층으로 내려왔을 때 이웃인 닭아주머니와 마주쳤다. 아주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하은아, 지훈 씨한테 뭐 갖다 주러 가는 길이야?
사흘 뒤 약혼식에 아주머니 꼭 가서 축하해줄게. 나는 억지로 눈물을 참고 있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박 아주머니, 약혼식은 취소됐어요. 저 지훈 씨랑 헤어졌어요. 그 말을 마치고 나는 아주머니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못하게 황급히 달려 도망쳤다. 나는 목적 없이 거리를 헤매었다. 머릿속에는 온통 그 장면들 뿐이었다. 5년이라는 세월의 감정이 한순간에 사라지다니. 게다가 내가 가장 믿었던 두 사람에게 배신당하다니. 휴대폰을 꺼내 지은 씨에게 메시지를 보내려 했다. 그가 정말 나를 진심으로 사랑했었는지 묻고 싶었다. 하지만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한참을 맴돌다 다시 휴대폰을 집어넣었다. 뭘 물어봐? 답은 이미 너무나 명백한데. 버스 정류장에 다다랐을 때 광고판에 있는 커플이 눈에 들어왔다. 남자가 여자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예전 나와 지훈 씨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버스 정류장 뒤에 웅크려 앉아 소리내어 울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나를 쳐다보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심장이 커다란 칼에 찢긴 것처럼 너무나 아팠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휴대폰을 꺼내 회사 상사에게 전화해 며칠 휴가를 내겠다고 말했다. 상사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헤어졌다는 말은 차마 할 수 없었고 그냥 집에 좀 일이 생겼다고 얼버무렸다. 전화를 끊고 서연이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단 3글자였다. 그리고 서연이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절교하자. 그리고 서연이와 지훈 씨의 카톡을 모두 차단했다. 그들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고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카톡을 차단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앞으로의 날들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 나는 거리 위에 서서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이 도시가 이렇게 넓은데 내 한 몸 기댈 곳 하나 없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지훈 씨의 전셋집에서 나온 후 나는 내가 살던 곳으로 돌아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곳은 온통 나와 지훈 씨의 추억으로 가득했기에 들어가면 또다시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다. 휴대폰을 쥔 채 2시간 가까이 거리를 헤매자 서서히 어둠이 내리고 길가의 가로등이 하나둘씩 불을 밝혔다. 왠지 모르게 쓸쓸한 풍경이었다. 따뜻한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는 술집 앞을 지날 때 나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예전에는 시끄러운 분위기가 싫어 이런 곳에 얼씬도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저 시끄러운 곳에 가서 마음속의 울분을 덮어버리고 싶었다. 술집 안은 그리 붐비지 않았고 잔잔한 음악이 귓가를 맴돌았다. 나는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종업원이 다가와 뭘 드릴까요? 하고 물었다. 잠시 생각하다가 독한 술 한 잔 달라고 했다. 종업원은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술만 내려갔다. 이내 종업원이 붉은색 술 한 잔을 가져와 내 앞에 놓으며 말했다. 손님, 이 술은 독하니 조금만 드세요. 나는 아무 말 없이 술잔을 들어 단숨에 들이켰다. 매운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목이 타는 듯 아팠지만 눈물은 멈출 수 없이 다시 흘러내렸다. 나는 그렇게 한 잔 술을 마셨다. 머릿속에는 평생 나를 사랑하겠다던 지훈 씨의 모습이 떠올랐다가 침실에서 서연이와 함께 희낙낙하던 그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심장이 칼로 도려내는 듯 아팠다. 혼자 오셨어요? 옆에서 갑자기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타 시야 속에서 흰색 티셔츠를 입은 남자가 내 맞은편에 앉아 손에 술잔을 들고 있었다. 눈을 비비고 자세히 보니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민준 씨였다. 예전 서연이의 남자친구. 서연이와 친하게 지낼 때 민준 씨를 남자친구. 서연이와 친하게 지낼 때 민준 씨를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그는 말이 많지 않았고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할 때면 항상 조용히 할 때면 항상 적이 있었다. 나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말했다. 민준 씨, 여기 웬일이에요? 서연이랑은. 민준 씨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헤어졌어요.
반년 전쯤에요. 서연이가 제가 너무 가난해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줄 수 없다고 했어요. 이미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도 했고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반년 전쯤이라면 서연이가 민준 씨가 낭만적이지 않고 돈도 못 번다고 내게 매일 불평하던 때였다. 그때 나는 민준 씨가 좋은 사람이라고 너무 까다롭게 굴지 말라고 서연이를 위로했었다. 이제 와서 생각하니 그때부터 서연이 마음속에는 이미 지훈 씨가 있었던 것이다. 나는 민준 씨를 보며 왠지 모르게 동병상련을 느꼈다. 우리 둘 다 서연이에게 배신당한 사람들이었다. 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저도 지훈 씨랑 헤어졌어요. 오늘이요. 사흘 뒤면 약혼식인데. 민준 씨는 잠시 멈칫하더니 물었다. 지훈 씨가 5년 사귄 약혼자요? 그런데 왜 갑자기 헤어진 거예요? 나는 술잔을 들어 다시 한 모금 마셨다. 그 사람이 서연이랑 사귀고 있었어요. 오늘 지훈 씨 전셋집에 갔다가 그 둘을 목격했어요. 뒷말은 차마 이어서 할 수 없었다. 민준 씨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서연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저랑 사귀면서 어떻게 당신 약혼자랑 바람을 피울 수 있어요? 너무 심하네요.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저는 예전에 걔를 가장 친한 친구로 생각하고 모든 걸 다 말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 제가 정말 눈이 멀었었네요. 그날 밤 나는 민준 씨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그에게 나와 지훈 씨의 5년 연애 이야기, 함께 돈을 모아 집을 사려던 계획, 미래에 대한 꿈을 이야기했다. 그는 내게 서연이와 함께 보냈던 날들을 이야기했다. 돈을 모으면 서연이에게 청혼하려 했고 서연이가 좋아하는 가방을 사주기 위해 퇴근 후 매일 배달 아르바이트까지 했었다고 했다. 이야기를 나눌수록 나는 더욱 서러워졌고 민준 씨가 너무나 불쌍하게 느껴졌다. 그는 서연이에게 그렇게 진심이었는데 결국 이런 결말을 맞이하다니. 우리는 그렇게 마주 앉아 술을 마시고 한숨을 쉬며 마음속에 마시고 자정 가까이 되어 술집이 문을 닫을 시간이 되자 민준 씨는 내가 비틀거리는 것을 보고 말했다.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혼자 가시면 위험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제가 사는 곳은 온통 지훈 씨와의 추억뿐이라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민준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럼 괜찮으시다면 제가 사는 곳에서 하룻밤 묵으세요. 제가 빌린 집은 방이 2개니까 손님방에서 주무세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왠지 모르게 불편했지만 갈 곳이 없었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고마워요. 민준 씨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우리 둘 다 서연이한테 당한 사람이니 서로 돕는 게 당연하죠. 그는 나를 부축하며 술집을 나섰다. 밤바람이 불어오자 나는 더욱 어지러워져 그의 몸에 기대었다. 입으로는 여전히 지훈 씨와 서연이의 이름을 중얼거리며 그들을 비난했다. 민준 씨는 아무 말 없이 내 등을 가볍게 토닥였다. 마치 상처받은 아이를 위로하는 것 같았다. 민준 씨가 빌린 집 아래층에 도착해 올려다보니 오래된 주택이었다. 벽에 페인트가 많이 벗겨져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집은 매우 작았다. 거실에는 낡은 소파 하나와 작은 탁자뿐이었고 가구들도 매우 간소했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민준 씨는 내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먼저 물 좀 마시고 술 깨세요. 손님 방은 이미 정리해뒀으니 씻고 일찍 주무세요. 나는 물잔을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이 따뜻해졌다. 내가 가장 초라하고 힘든 순간에 고작 몇 번밖에 만나지 못했던 민준 씨가 나를 도와주다니. 그리고 내가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은 나에게 이토록 깊은 상처를 주었다. 쉬고 나서 나는 손님방 침대에 누웠지만 뒤척이며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에는 오늘 있었던 일들과 민준 씨가 했던 말들이 온통 맴돌았다. 문득 어쩌면 이것이 운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잘못된 사람을 잃어야 비로소 올바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걸까? 하지만 지금의 내가 과연 올바른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을까? 나는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다.
내일 아침에는 모든 것이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다음 날 아침 나는 창밖에 새소리에 잠이 깼다. 머리는 여전히 좀 어지러웠다. 어젯밤 마신 술 기운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탓이었다. 몸을 일으켜 손님방의 간소한 가구들을 보다가 내가 민준 씨의 집에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손님방을 나서자 은은한 죽향기가 풍겨왔다. 민준 씨는 앞치마를 두른 채 작은 부엌의 조리대 앞에 서서 국자수저로 냄비 안의 죽을 부드럽게 잡고 있었다. 창문을 통해 햇살이 그의 몸에 쏟아져 내리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따뜻해 보였다. 깼어요? 민준 씨는 움직임을 감지하고 고개를 돌려 웃으며 말했다. 속 풀리는 찹쌀죽 끓였어요. 먼저 씻고 오세요. 곧 먹을 수 있을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왠지 모르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어제 나는 만취해서 그에게 폐를 끼쳤는데 오늘은 또 그가 해준 아침밥을 먹어야 하다니. 나는 서둘러 화장실로 가서 씻었다. 나왔을 때 민준 씨는 이미 죽을 식탁에 차려놓고 반찬 한 접시와 삶은 달걀 2개를 놓아두었다. 뭘 좋아하시는지 몰라서 그냥 대충 해봤어요. 민준 씨는 내 맞은편에 앉아 살짝 가면쩍게 말했다. 나는 숟가락을 들어 죽 한 모금 떠먹었다. 따뜻한 죽이 위장으로 흘러들어가자 훨씬 편안해졌다. 나는 말했다. 정말 맛있어요. 고마워요. 어제 폐를 끼쳤는데 민준 씨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다 친구인데 서로 돕는 건 당연하죠.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하려다 실수로 카톡을 열었다. 지훈 씨와 서연이를 차단했지만 공동 친구들의 SNS에는 여전히 그들의 소식이 올라와 있었다. 그중 하나는 지훈 씨가 올린 게시물이었다. 그와 서연이가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였다. 사진 속 서연이는 지훈 씨 품에 기대 새 명품 가방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에는 앞으로의 모든 날들이 너와 함께이기를 이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보며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다. 나랑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렇게 대놓고 애정을 과시하다니. 게다가 새 가방까지 샀다니. 그들은 이렇게 서둘러 자신들이 사귀고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알리고 싶었던 걸까?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아래 서연이의 댓글이었다. 사랑해. 이제 다시는 좋은 사람을 놓치지 않을 거야. 나는 화가 나서 손까지 떨렸다. 좋은 사람을 놓치지 않을 거야라니. 그럼 나와 민준 씨는 그들의 눈에 잘못된 사람이었다는 말인가? 민준 씨는 내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다가와 물었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나는 휴대폰을 민준 씨에게 건네며 말했다. 봐요. 이 사람들 사귄 지 얼마 됐다고 벌써 이렇게 대놓고 과시하고 이런 말까지 하다니 너무 심하잖아요. 민준 씨는 휴대폰을 받아들어 한번 훑어보고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휴대폰을 내게 돌려주며 말했다. 그 사람들한테 신경 쓰지 마요. 그럴 가치도 없어요. 어떻게 화를 안 낼 수 있어요? 나는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둘은 그 사람들한테 놀아났는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다니. 이게 말이 돼요? 생각할수록 억울해서 견딜 수 없었다. 문득 머릿속에 충동적인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민준 씨를 바라보았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민준 씨, 우리 결혼할까요? 민준 씨는 얼어붙었다.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뭐라고요? 결혼이요? 나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다. 네, 결혼해요. 그 사람들이 애정을 과시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들보다 더 대단하게 아예 결혼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 없이도 잘 살고 어쩌면 더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사실 이 말을 하고 나 자신도 후회했다. 너무 충동적이었다. 나와 민준 씨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비록 둘 다 서연이에게 배신당했지만 순간적인 오기로 결혼을 제안할 수는 없었다. 내가 농담이었다고 말하려던 참에 민준 씨가 갑자기 말했다. 좋아요. 저 동의해요. 나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동의한다고요?
농담하는 거 아니죠? 민준 씨는 진지하게 말했다. 농담 아니에요. 저는 사연이 같은 사람은 미련 둘같이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저도 그들에게 우리가 없으면 그들이 손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나는 민준 씨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마음속이 복잡해졌다. 이 결정이 너무 충동적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지우 씨와 서연이의 득이야냥한 모습을 떠올리니 이대로는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좋아요. 그럼 우리 혼인신고해요. 내일 바로 가요. 민주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다 당신 뜻대로 할게요. 그날 오후 나는 내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 갈아입을 옷 몇 벌과 중요한 신분증들을 챙겼다. 집 안에는 정말 나와 지훈 씨의 추억이 가득했다. 나는 오래 머물지 못하고 짐을 챙기자마자 서둘러 떠났다. 민준 씨의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감돌았다. 나는 민준 씨에게 물었다. 정말 괜찮아요? 우리 지금 결혼하는 게 너무 성급한가요? 민준 씨는 내 옆에 앉아 말했다. 저는 괜찮아요. 우리가 만난 지 얼마 안 됐지만 당신이 착하고 진심 어린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게다가 감정은 천천히 키워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정말 잘 살 수도 있죠. 민주 씨의 말을 들으니 마음속이 한결 편안해졌다. 어쩌면 이것은 단순한 충동적인 반격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일지도 모른다. 나는 민주 씨를 바라보며 말했다. 좋아요. 그럼 내일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해요.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뒤척이며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긴장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기대되기도 했다. 내일 혼인신고를 하고 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었고 이 충동적인 결정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지훈 씨와 서연이에게 더 이상 무시당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들에게 내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나와 민준 씨는 일찍 일어났다. 우리는 평소 입던 옷을 입고 특별히 꾸미지 않았다. 마치 평범한 일을 처리하러 가는 것처럼 함께 구청으로 향했다. 구청 문 앞에 다다르자 나는 심호흡을 했다. 민준 씨는 내가 살짝 긴장한 것을 보고 내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긴장하지 마요. 제가 있잖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준 씨를 따라 구청 안으로 들어섰다. 그런데 로비에서 내가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두 사람을 마주칠 줄을 몰랐다. 고개를 들어보니 지훈 씨와 서연이가 아닌가. 서연이는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어제 SNS에 올렸던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다. 지훈 씨는 정장 차림이었다. 둘은 구청 로비에 서서 꽤 잘 어울리는 모습이었지만 내 눈에는 역겨울 뿐이었다. 서연이도 나와 민준 씨를 보았다.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지훈 씨를 끌고 다가왔다. 하은아, 너 여기 웬일이야? 서연이는 놀란 척하며 말했지만 민준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질투심이 가득했다. 지훈 씨도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너 민준이랑 같이 구청에 온 거야? 너희 뭐 하러 왔어? 나는 손에 쥔 신분증을 꽉 쥐었다. 막말을 하려던 참에 민준 씨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나를 자기 뒤로 감싸며 말했다. 우리 혼인신고하러 왔어요. 당신들이랑 무슨 상관이죠? 혼인신고? 서연이는 무슨 엄청난 농담이라도 들은 것처럼 하하하하. 하은아, 너 제정신이야? 지훈 오빠랑 헤어진 지 얼마 됐다고 민준이랑 혼인신고를 해? 너 막 나가는 거야? 지훈 씨도 거들었다. 하은아, 네 마음 불편한 건 알지만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자학할 필요는 없잖아. 민준이 걔 한 달에 얼마나 번다고 너한테 좋은 생활을 줄 수 있겠어? 나는 화가 나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지훈 씨, 내가 누구랑 혼인신고를 하든 당신이랑 상관없어요. 당신이 얼마나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배신하고 서연이랑 사귀는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할 자격이나 있어요?
나랑 서연이는 서로 진심으로 사랑해서 사귀는 거야. 지훈 씨는 떳떳하게 말했다. 너랑 민준이처럼 우리에게 오기로 결혼하는 게 아니라고. 너 나중에 분명 후회할 거야. 서연이는 민준 씨 앞으로 다가가 위아래로 그를 훑어보았다. 색이 바른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은 그의 모습에 그녀는 말했다. 민준아, 내가 예전부터 너한테 말했지? 너는 내가 원하는 삶을 줄 수 없다고. 그런데 아직도 하은이한테 붙어 다니는 거야? 너 하은이를 망칠까봐 겁나지 않아? 네 차림새 좀 봐. 그리고 지훈 오빠 좀 봐. 너 하은이한테 어울린다고 생각해? 민준 씨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그는 말했다. 내가 하은이한테 어울리는지 아닌지는 당신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야. 적어도 나는 지훈 씨처럼 약혼자를 배신하지 않고 당신처럼 양다리 걸치지도 않아. 뭐라고? 서연이는 버럭 화를 냈다. 민준아, 너 주제넘게 굴지 마. 내가 너랑 사귀지 않았으면 네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알 수 있었을 것 같아. 그런데 지금 감히 내 욕을 해? 지훈 씨도 서연이를 거들었다. 민준아, 말 조심해. 서연이는 내 여자친구야. 괴롭히지 마. 주변 사람들은 모두 우리 쪽 소란에 이끌려 쳐다보며 수군거렸다. 나는 너무나 창피해서 민준 씨의 발을 잡아 끌며 말했다. 그들이랑 싸우지 마요. 우리 빨리 서류 처리하러 가요. 민준 씨는 나를 한 번 쳐다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지훈 씨와 서연이에게 말하지 않고 나를 이끌고 혼인신고 창구로 향했다. 서연이는 뒤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 하은아, 민준이 같은 빈털털이랑 결혼하는 거 후회하지 마. 분명 땅을 치고 후회할 거야. 지훈 씨도 뒤따라 말했다. 네가 힘들어질 때 나 찾아오지 마라.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은 칼로 찢는 듯 아팠다. 서연이와 지훈 씨가 나를 자극하고 후회하게 만들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민준 씨와 행복하게 잘 살아서 그들에게 그들 없이도 내가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창고에 도착하자 직원은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들을 보여달라고 했다. 그리고 서류를 작성하게 한 뒤 옆에서 함께 사진을 찍게 했다. 사진을 찍을 때 민준 씨는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너무 오래 하지 마요. 이따가 혼인신고서 받으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나는 민준 씨의 다정한 눈빛을 보며 마음속이 한결 편안해졌다.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혼인신고서를 받았을 때 붉은색 서류 위에 우리의 사진을 보며 마음속에 왠지 모를 안정감이 들었다. 비록 우리가 오기로 결혼한 것이지만 적어도 이제 나에게는 가정이 생겼고 내 옆을 지켜줄 사람이 생겼다. 구청을 나섰을 때 지훈 씨와 서연이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민준 씨는 혼인신고서를 들고 웃으며 말했다. 이제 우리 합법적인 부부예요. 앞으로 내가 잘 보살펴 줄게요. 나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마음속이 따뜻해졌다. 고마워요, 민준 씨. 우리가 구청문을 나서자마자 길가에 세워진 지훈 씨의 차가 보였다. 서연이는 조수석에 앉아 우리를 손가락질하며 지훈 씨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었다. 지훈 씨가 우리를 보는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민준 씨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신경 쓰지 마요. 우리 그냥 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준 씨를 따라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지금 나와 민준 씨의 삶은 풍족하지 않았고 오히려 초라하기까지 했지만 나는 지훈 씨와 함께 있을 때보다 마음속이 훨씬 더 든든했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 민준 씨와 함께 열심히 살아서 그들에게 자신들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그들의 비웃음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는지 보여줄 것이다. 민준 씨의 집에 돌아와 혼인신고서를 조심스럽게 서랍 안에 넣었다. 민준 씨는 내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일하고 싶으면 제가 적당한 일자리가 있는지 알아봐 줄 수 있어요. 일하고 싶지 않으면 당분간 집에서 쉬어도 돼요. 제가 먹여 살릴게요. 나는 민준 씨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일할게요.
계속 집에 있는 것도 방법이 아니고 우리 둘이 함께 노력해야 더 잘 살 수 있잖아요.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다 당신 뜻대로 할게요. 제가 내일 친구들한테 물어봐서 회사에 적당한 자리가 있는지 알아볼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을 때 나는 침대에 누워 혼인신고서를 손에 쥐고 있었다. 긴장되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다. 미래의 날들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었지만 나와 민준 씨가 함께 노력한다면 분명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언젠가는 지훈 씨와 사연이가 오늘 우리를 비웃었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도 믿었다. 며칠 동안 나는 민준 씨를 따라 그가 사는 동네를 둘러보았다. 주변은 모두 오래된 주택들이었고 아래층에는 작은 마트와 재래시장이 몇 군데 있었다. 물가는 그리 비싸지 않았고 활기 넘치는 생활의 기운이 느껴졌다. 민준 씨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사러 갔고 돌아올 때면 항상 내가 좋아하는 두유와 꽈배기를 사다 주었다.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올 때면 장을 봐와서 내게 저녁 식사를 차려주곤 했다. 그가 만든 음식은 특별히 맛있지는 않았지만 한 입 한 입에 정성이 가득했고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어느 날 저녁 그가 내가 좋아하는 토마토 달걀볶음을 해주었다. 나는 음식을 먹다가 문득 예전 지은 씨는 한 번도 내게 밥을 차려준 적이 없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매번 내가 집밥을 먹고 싶다고 말하면 그는 바쁘다는 핑계로 나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그에 비해 민준 씨는 비록 돈은 없었지만 시간을 내어 내게 밥을 차려주었다. 그 마음 씀씀이가 어떤 것보다 소중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나는 여전히 적당한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 민준 씨가 친구들에게 알아봐 주었지만 근무 시간이 너무 길거나 월급이 너무 적어서 마음에 드는 곳이 없었다. 사실 나는 까다로운 것이 아니라 오래 일할 수 있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일을 찾고 싶었다. 계속 직장을 바꾸고 싶지는 않았다. 수중의 돈도 점점 줄어들었다. 집에서 가져온 돈은 대부분 생활용품을 사는 데 썼고 남은 돈은 많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아래층 마트에 치약을 사러 갔다가 지갑에 몇만 원밖에 남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는 갑자기 불안해졌다. 이 몇만 원으로는 일주일치 식비도 안 되는 금액이었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마음속은 무척 혼란스러웠다. 민준 씨에게 생활비를 달라고 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우리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심지어 오기로 결혼한 사이인데 어떻게 그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에게 돈을 달라고 하지 않으면 내 수중에 있는 돈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했다. 계속 그에게 의지할 수는 없었다. 나는 오전 내내 소파에 앉아 민준 씨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심했다. 점심때가 되어 민준 씨가 퇴근하고 돌아왔다.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웃으며 말했다. 하은 씨, 오늘 당신이 좋아하는 돼지갈비 사왔어요. 저녁에 갈비찜 해줄게요. 나는 그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를 따라 부엌으로 들어가 야채를 다듬는 것을 도왔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 씨, 할 말이 있어요. 민준 씨는 돼지갈비를 씹고 있다가 내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려 말했다. 무슨 말인데요? 말해봐요. 나는 고개를 숙이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제 수중의 돈이 거의 다 떨어졌어요. 생활비를 좀 줄 수 있을까요? 8억만 원 정도면 돼요. 생활용품이랑 간식 살 정도면 충분해요. 이 말을 하고 나니 마음속이 너무나 긴장되었다. 민준 씨가 기분 나빠하거나 내가 돈만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할까봐 겁이 났다. 심지어 그가 주지 않겠다고 하면 당장 아르바이트라도 구해서 돈을 벌어 응급 상황을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민준 씨는 내 말을 듣고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멈췄다. 몇 초간 멍하니 있다가 몸을 돌려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8억만 원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은 더욱 불안해졌다. 만약 지금 불편하면 조금만 줘도 괜찮아요. 아니면 제가 먼저 찾아볼게요. 당신이 돈을 안 줘도 돼요.
민준 씨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돈이 떨어졌다고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8억만 원이면 충분해요.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나는 잠시 멍해졌다. 그가 이렇게 말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나는 그가 기분 나빠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8억만 원이 나에게 부족할까봐 걱정하다니. 나는 서둘러 말했다. 충분해요. 충분해요. 8억만 원이면 이미 충분히 많아요. 저는 평소에 돈을 많이 쓰지도 않아요. 민준 씨는 웃으며 말했다. 기다려봐요. 지금 바로 보내줄게요. 그 말을 마치고 그는 손을 닫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나에게 송금하려 했다. 나는 황급히 그를 붙잡았다. 지금 보내지 않아도 돼요. 나중에 시간 날 때 보내도 괜찮아요. 저는 급하게 쓸 일이 없어요. 민준 씨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당신 수중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기다리게 해요? 그는 휴대폰 뱅킹을 열고 화면을 조작했다. 나는 옆에 서서 마음속이 따뜻해져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렇게 커서 부모님 외에 누구도 내가 돈을 쓰는지 안 쓰는지 이렇게 신경 써준 적이 없었다. 예전 지훈 씨와 함께 있을 때 나는 그에게 한 번도 생활비를 요구한 적이 없었고 항상 내가 벌어서 내가 썼다. 그런데도 그는 항상 내가 돈을 헤프게 쓴다고 말했다. 내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민주 씨가 갑자기 말했다. 하은 씨, 당신 은행 계좌번호 좀 알려줘요. 제가 바로 이체해 줄게요. 나는 서둘러 내 은행 계좌번호를 불러주었다. 마음속으로는 기대감과 함께 살짝 미안함도 들었다. 나는 민준 씨의 휴대폰 화면을 보며 이체 알림을 기다렸다. 그런데 그가 한참을 조작하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이상하네요. 왜 이체가 안 될까요? 나는 잠시 멍해졌다. 혹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했어요? 다시 불러줄게요. 나는 다시 한번 은행 계좌번호를 불러주었다. 민준 씨는 다시 입력했지만 여전히 이체가 되지 않았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무래도 제 휴대폰 뱅킹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오후에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뽑아줄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괜찮아요. 오후에 일하러 가야 하니까 시간 없으면 내일 가도 돼요. 민준 씨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오후에 일찍 퇴근해서 은행에 가서 돈 뽑아올게요. 집에서 기다려요. 저녁에 갈비찜 해줄게요. 오후에 민준 씨는 출근했고 나는 집을 정리하며 계속 생활비에 대한 생각을 했다. 심지어 8억만 원을 받으면 어떻게 써야 할지 생각까지 했다. 먼저 마트에 가서 생활용품을 좀 사고 과일도 좀 사고 남은 돈은 아껴서 저축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오후 4시쯤 내 휴대폰으로 갑자기 은행 이체 알림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나는 휴대폰을 들고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다. 문자 메시지에는 내 은행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6억 원이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내가 잘못 본 줄 알고 황급히 눈을 비비고 다시 자세히 보았다. 정말 6억 원이었다. 나는 갑자기 불안해져서 황급히 민준 씨에게 전화했다. 손까지 떨렸다. 전화는 금방 연결되었다. 민준 씨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하은 씨,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나는 흥분해서 말했다. 민준 씨, 저한테 돈 보냈어요? 6억 원이 들어왔는데 혹시 잘못 보낸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보낸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민준 씨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잘못 보낸 거 아니에요. 당신한테 보낸 거예요. 생활비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8억만 원은 너무 적어요. 이 돈으로 마음껏 써요.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사고요. 나는 깜짝 놀라 말했다. 6억 원이 적다고요? 민준 씨, 대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이 있어요? 민준 씨는 웃으며 말했다. 사실 저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빈털터리가 아니에요. 저는 회사 사장이에요. 예전에는 당신한테 말하지 않았던 건
혹시 제가 돈이 많다는 이유로 저와 사귀려 할까봐 걱정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가 결혼했으니 당신한테 말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기다려요. 곧 퇴근해서 집에 가서 당신한테 자세히 말해줄게요. 전화를 끊고 나는 휴대폰에 있는 이체 문자 메시지를 보며 흥분되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했다. 민준 씨가 회사 사장이라니. 그에게 이렇게 많은 돈이 있다니. 그런데 그는 왜 이렇게 낡은 전셋집에 살고 이렇게 평범한 옷을 입고 다녔을까? 나는 소파에 앉아 머릿속에 온통 물음표가 가득했다. 전화를 끊고 나는 휴대폰을 든 채 소파에 한참을 앉아 있었다. 눈은 계속 그 이체 알림을 주시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 6억 원이라니. 이건 작은 금액이 아니었다. 예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금액이 지금 내 은행 계좌에 들어와 있다니. 나는 일어나 베란다로 가서 아래층으로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봤다. 마음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민준 씨는 왜 나를 속였을까? 그는 분명 회사 사장인데 왜 이렇게 낡은 전셋집에 살고 색이 바른 티셔츠를 입고 다녔을까? 정말 그가 말한 대로 사람들이 그의 돈을 노릴까봐 겁이 났던 걸까? 1시간쯤 지났을까 현관문에서 열쇠 돌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민주 씨가 돌아온 것이었다. 나는 서둘러 베란다에서 걸어갔다. 그의 손에는 케이크가 들려 있었고 위에는 촛불 몇 개가 꽂혀 있었다. 왜 케이크를 샀어요? 나는 의아하게 물었다. 민주희 씨는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우리 둘이 진정으로 솔직해진 날이니 축하할 만하죠. 게다가 당신이 지난번에 케이크 가게 앞을 지날 때 이 망고 무스 케이크를 한참 쳐다보길래 사왔어요. 내 마음속이 따뜻해졌다. 그가 이렇게 세심할 줄은 몰랐다. 내가 무심코 스친 시선 하나까지 기억하고 있었다니. 예전 지우 씨와 함께 있을 때 나는 그에게 망고 무스 케이크를 좋아한다고 여러 번 말했지만 그는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다. 매번 케이크를 살 때면 자신이 좋아하는 초콜릿 맛을 샀다. 민줄 씨는 케이크를 탁자 위에 놓고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내 내게 건네며 말했다. 이 안에 제 회사 사업자 등록증이랑 몇몇 프로젝트 계약서가 있어요. 보시면 제가 거짓말한 게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나는 서류철을 받아들어 열어보았다. 과연 사업자 등록증이 있었고 위에는 민준 씨의 이름이 쓰여 있었다. 회사 종류는 ITU한 회사였고 몇몇 프로젝트 계약서들도 있었다. 금액은 모두 적지 않았고 가장 적은 것도 몇천 원이었다. 나는 이 서류들을 보며 마음속 의문이 더욱 커졌다. 회사 사업이 이렇게 잘 되는데 왜 아직도 여기 살고 있어요? 여기 환경이 그리 좋지 않잖아요. 민준 씨는 내 옆에 앉아 케이크 한 조각을 집어 내게 건네며 말했다. 먼저 케이크 먹어요. 제가 천천히 말해줄게요. 나는 케이크를 한 입 베어 물며 민준 씨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 민준 씨는 대학 졸업 후 직접 창업을 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회사가 매우 작아서 직원 몇 명뿐이었고 그는 매일 새벽까지 일하며 때로는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다고 했다. 나중에 회사가 점차 커지고 돈을 벌게 되었지만 그는 오히려 더욱 신중해졌다. 몇 년 전에 한 여자를 만났는데 거의 결혼할 뻔했어요. 그런데 제가 돈이 많다는 걸 알고 제 돈을 노려 자기 동생 집을 사주려 한다는 걸 알게 됐죠. 민준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 후로는 제가 돈이 많다는 걸 다른 사람에게 쉽게 말하지 못했어요. 좋은 집에도 살지 않고 좋은 차도 타지 않았죠. 또다시 돈을 노리는 그런 사람을 만날까봐 두려웠어요. 나는 잠시 멍해졌다. 그럼 서연이랑 사귈 때도 당신이 돈이 많다는 걸 말하지 않았어요?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하지 않았어요. 서연이랑 사귈 때는 그 애가 순수해 보여서였어요. 하지만 결국 그 애도 제가 가난하다고 헤어졌죠.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면 말 안 하길 잘했어요. 안 그랬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몰라요. 나는 다시 물었다. 그럼 왜 저랑 결혼했어요? 저도 당신 돈을 노릴까봐 두렵지 않았어요. 민준 씨는 나를 바라보며 눈빛이 매우 진지했다.
당신을 처음 본 건 서연이랑 같이 밥 먹을 때였어요. 그때 당신이 서연이한테 상대방이 진심으로 잘해주는 사람을 찾아야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다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때부터 당신이 돈을 노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술집에서 당신을 만나 지훈 씨와 서연이에게 배신당한 것을 알고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더욱 확신했어요. 당신과 결혼한 건 처음에는 오기도 있었지만 더 큰 이유는 당신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민준 씨의 말을 들으니 마음속이 따뜻해지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가 나를 이렇게 믿어줄 줄은 상상도 못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미안해요. 제가 예전에는 당신을 의심하고 그저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민준 씨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제가 말하지 않았으니 당신이 의심하는 것도 당연하죠. 앞으로는 당신한테 아무것도 숨기지 않을게요. 우리 같이 행복하게 잘 살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 이제 여기 안 살겠죠? 여기 환경이 별로 좋지 않으니 더 큰 집으로 옮겨요. 민주 씨는 말했다. 좋아요. 어디로 옮기고 싶어요? 내일 바로 보러 가요. 당신이 일하고 싶으면 제 회사에서 일해도 되고 아니면 당신이 직접 가게를 열고 싶다면 제가 지원해 줄게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에 먼저 찾아볼게요. 당신한테 의지하고 싶지 않아요. 나중에 우리 둘이 함께 가게를 열어서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해요.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다 당신 뜻대로 할게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미래 계획, 어떤 집으로 옮기고 싶은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없었다. 마음속의 서러움과 슬픔이 갑작스러운 행복으로 모두 희석된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민준 씨는 나를 데리고 집을 보러 갔다. 우리는 시내 중심가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 갔다. 그곳은 환경이 매우 좋았고 단지 안에는 정원과 수영장이 있었다. 집도 매우 넓었고 방이 3개의 커다란 베란다가 있었다. 내가 좋아하는 다육식물을 키우기에 딱 좋았다. 나는 베란다에 서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기 정말 좋네요. 그런데 너무 비싸지 않을까요? 민준 씨는 뒤에서 나를 안으며 말했다. 당신이 좋아한다면 아무리 비싸도 아깝지 않아요. 우리 지금 바로 계약하고 내일 바로 인테리어 시작해서 빨리 입주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이 너무나 행복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삶을 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예전 지훈 씨와 함께 있을 때 우리의 가장 큰 꿈은 베란다가 있는 작은 집을 사는 것이었다. 이제 그 꿈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내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그런데 우리가 주택 매매 계약서에 서명하려던 참에 내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서연이에게서 온 전화였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서연이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자랑스러운 어조였다. 하은아, 너 요즘 어떻게 지내? 나랑 지훈 오빠 어제 집 보러 가서 100제곱미터 넘는 집 샀어. 다음 주부터 인테리어 시작할 거야. 너랑 민준이는 아직도 그 낡은 전셋집에 살고 있어? 혹시 나랑 지훈 오빠가 저렴한 집 소개해 줄까? 나는 서연이의 말을 들으며 왠지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그녀는 여전히 나와 민준 씨가 힘들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며 나를 비웃으려 하는구나. 나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나랑 민준 씨는 이미 집 잘 알아봤어. 시내 중심가에 있는 금수 하원이야. 너희가 산 집보다 좀 더 크고 환경도 아주 좋아. 전화기 너머로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서연이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다. 금수 하원? 거기 집 비싸잖아. 너희가 어떻게 그런 집을 살 수 있어? 민준이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 아니었어? 설마 전세 낸 거 아니야? 나는 웃으며 말했다. 전세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나 지금 바쁘니 먼저 끊을게. 그 말을 마치고 나는 전화를 끊었다. 민주 씨는 나를 보며
웃으며 말했다. 그 애가 또 당신을 비웃으러 왔나 보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가 여기 집을 살 수 있다는 걸 믿지 못하고 우리를 비웃으러 오려는 것 같아요. 민준 씨는 내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오라고 해요. 우리가 지금 그 애보다 더 잘 살고 있다는 걸 보여줘서 그 애가 완전히 포기하게 만들어요. 약 30분 뒤 나는 서연이와 지훈 씨가 모델하우스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서연이는 새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당당하게 걸어왔다. 마치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다가와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하은아, 너 정말 여기 있었네. 난 네가 벌써 갔을 줄 알았는데. 계약서 어디 있어? 내놔봐. 내가 좀 보게. 민준 씨는 가방에서 주택 매매 계약서를 꺼내 서연이에게 건네며 말했다. 계약서 여기 있어요. 직접 보세요.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으니 가짜는 아닐 거예요. 서연이는 계약서를 받아들고 이리저리 뒤적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믿을 수 없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지훈 씨도 다가와 계약서를 보았다. 계약서에 적힌 집값을 보더니 깜짝 놀라 말했다. 이렇게 비싸다고? 민준아, 너한테 이렇게 많은 돈이 어디서 났어? 너 그냥 평범한 직장인 아니었어. 민준 씨는 웃으며 말했다. 제가 언제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했죠. 저는 제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당신들한테 말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서연이는 버럭 화를 냈다. 네가 회사를 운영한다고? 그럼 예전에 나랑 사귈 때는 왜 말 안 했어? 너 한 달에 몇십만 원밖에 못 번다고 말했잖아. 너 일부러 나를 속인 거지? 민준 씨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말했다. 제가 당신을 속인 적 없어요. 당신 스스로 제가 가난하다고 생각해서 저랑 헤어진 거잖아요. 게다가 제가 당신이랑 사귈 때 굳이 제가 회사를 운영한다고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서연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어졌다가 창백해졌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마 후회했을 것이다. 예전에 민준 씨가 가난하다고 생각해서 그와 헤어졌던 것을. 지금 민준 씨가 이렇게 돈이 많은 것을 보니 마음속이 분명 좋지 않을 터였다. 나는 서연이의 모습을 보며 왠지 모르게 통쾌했다. 서연아, 이제 우리가 여기 집을 살 수 있다는 걸 믿겠어? 너는 항상 남들도 다 너처럼 돈밖에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 서연이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너희가 집을 샀다고 해서 뭐? 대출받아서 산 거겠지. 앞으로 매달 대출금 갚느라 허리띠 졸라매고 살겠지. 나랑 지훈 오빠는 집값 완납했어. 지은 씨도 서둘러 말했다. 맞아, 우리 완납했어. 1억 원 넘게 말이야. 대출 없어. 민준 씨는 웃으며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어 서연이에게 건네며 말했다. 우리도 완납했어요. 여기 남은 돈도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서연이는 휴대폰을 받아들고 잔액을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다. 입은 달걀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벌어졌고 휴대폰 화면에 선명하게 보이는 23, 568, 911, 1000명원이라는 숫자에 손까지 떨렸다. 이거 네 통장이야? 서연이는 목소리까지 떨며 말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이 있어?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 추거래 은행 통장이에요. 회사 유동자금은 다른 통장에 들어있고요. 예전에 하은이한테 6억 원 생활비로 주려고 했는데 그 애가 미안해서 받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서연이의 얼굴은 완전히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극심한 질투와 분노가 가득했다. 그녀는 아마 내가 이렇게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해서 이렇게 잘 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지은 씨도 다가와 휴대폰을 보았다. 잔액을 보자마자 그 역시 깜짝 놀라 말했다. 민준아, 네 회사 이렇게 돈을 잘 벌어? 나도 좀 데려가 줄 수 없어? 나 지금 한 달에 1000만 원밖에 못 버는데 턱없이 부족해. 민준 씨는 고개를 저었다. 제 회사 지금 사람 부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당신을 데려갈 생각도 없어요.
결국 당신은 제 친구의 약혼자를 빼앗았잖아요. 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은 채용할 수 없어요. 지훈 씨 얼굴은 순식간에 붉어지며 민망한 듯 고개를 숙였다. 서연이는 지훈 씨의 이런 모습에 더욱 화가 나서 말했다. 지훈 씨, 자존심도 없어? 저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데도 아직도 부탁하고 있어? 지훈 씨는 고개를 들고 말했다. 나도 우리 미래를 위해서잖아. 당신은 항상 내가 돈을 적게 번다고 불평했잖아. 그건 농담이었잖아. 서연이는 버럭 소리를 지르며 지훈 씨와 싸우기 시작했다. 그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며 나와 민준 씨는 왠지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예전에는 그렇게 득이아니하했던 그들이 지금은 고작 돈 때문에 싸우다니 정말 우스꽝스러웠다. 민준 씨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여기서 그들이 싸우는 거 보지 말고 가구 보러 가요. 빨리 고르고 집에 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준 씨와 함께 밖으로 나섰다. 서연이는 우리가 가려는 것을 보고 황급히 다가와 내 팔을 붙잡았다. 하은아, 미안해. 예전에는 내가 잘못했어. 지훈 오빠를 빼앗고 너한테 자랑한 거. 민준 씨한테 말해서 나 좀 데려가 달라고 해줘. 나도 좋은 직장 구하고 싶어.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말했다. 서연아, 예전 일은 내가 따지지 않을 수 있지만 민준 씨한테 너를 데려가 달라고 하는 건 불가능해. 네가 잘못한 일은 네가 스스로 책임져야지. 항상 남에게 의지하려고만 하면 안 돼. 그 말을 마치고 나는 민준 씨와 함께 떠났다. 모델하우스를 나서며 뒤돌아보니 서연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얼굴이 매우 좋지 않았다. 지훈 씨는 옆에서 그녀를 위로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지훈 씨와 싸우고 있었다. 민준 씨는 나를 보며 웃으며 말했다. 통쾌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통쾌해요. 예전에는 항상 저한테 자랑하고 저를 괴롭혔는데 이제야 제가 그 애보다 더 잘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못할 거예요. 민준 씨는 내 뺨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앞으로는 그 애가 당신을 감히 괴롭히지 못할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그날 오후 우리는 가구를 고르고 인테리어, 계획을 확정하고는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에 민질 씨는 푸짐한 상차림을 해주었고 우리는 식사를 하며 미래의 삶과 회사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너무나 행복했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앞으로 나는 점점 더 잘 살게 될 것이고 서연이와 지훈 씨는 자신들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다. 착한 사람은 항상 좋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항상 마땅한 벌을 받게 된다. 한 달 뒤 새집 인테리어가 완성되었다. 민준 씨는 특별히 전문 소프트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고용해 집을 아늑하고 편안하게 꾸몄다. 안방의 커다란 베란다에는 내가 좋아하는 다육식물로 가득 채워졌고 거실의 전면 창에는 연회색 커튼이 걸려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자 집 전체가 따뜻하고 아늑했다. 이사하는 날 민준 씨 회사 직원들이 많이 와서 도와주었다. 모두 웃고 떠들며 금방 짐을 옮겼다. 저녁에는 민준 씨가 새 집에서 작은 집들이 파티를 열었다. 친한 친구들과 회사 핵심 직원들을 초대했다. 모두 식탁에 둘러앉아 헛골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분위기는 매우 화기애애했다. 자리에서 한 직원이 웃으며 말했다. 민준 대표님, 이렇게 비밀스러우시다니. 저희가 대표님과 이렇게 오래 일했는데도 결혼하신 줄 몰랐어요. 게다가 이렇게 예쁜 사모님을 얻으시다니. 민준 씨는 웃으며 말했다. 예전에는 번거로울까봐 그랬는데 지금은 달라요.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 생기니 모두에게 알려야죠. 그는 말을 하며 내가 좋아하는 우삼겹 한 점을 내 밥그릇에 덜어주었다. 나는 민준 씨의 다정한 눈빛을 보며 마음속이 달콤해졌다.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만약 그때 지훈 씨와 서연이가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여전히 지훈 씨와 대출금 문제로 생활비 문제로 싸우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영원히 알지 못했을 것이다.
집들이 파티가 끝난 후 나와 민줄 씨는 베란다의 등나무 의자에 앉아 바깥 야경을 바라보았다. 민줄 씨는 뒤에서 나를 안으며 말했다. 하은 씨, 앞으로 우리 여기서 행복하게 잘 살아요. 내가 매일 당신을 웃게 해줄게요. 나는 그의 품에 기대 고개를 끄덕였다. 앞으로 우리 절대 헤어지지 말아요. 시간이 흘러나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았다. 한 문화회사에서 편집자로 일하며 매일 글과 씨름했다. 바빴지만 보람이 있었다. 민준 씨는 매일 차로 나를 회사에 데려다 주었고 저녁에는 퇴근길에 나를 데리러 왔다. 가끔은 내게 꽃다발을 사다 주어 동료들 앞에서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다. 어느 날 오후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예전 직장 동료 지성 씨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성 씨와 나는 사이가 좋았고 예전 나와 지훈 씨가 사귈 때는 그와 자주 함께 식사를 하곤 했다. 지성 씨는 전화기 너머로 말했다. 하은 씨? 지훈 씨랑 사은이 헤어졌대요. 아주 난리가 났어요. 나는 잠시 멍해졌다. 무슨 일이에요? 그 사람들 집도 샀다면서 왜 헤어졌어요? 지성 씨는 말했다. 돈 때문이죠 뭐. 서연이가 지훈 씨가 버는 돈이 자기 쓰기에 부족하다고 계속 불평하고 자꾸 당신이랑 민준 씨 이야기를 꺼내면서 당신이 얼마나 잘 사는지 말했대요. 지훈 씨는 듣기 싫어했고 둘이 매일 싸웠나 봐요. 며칠 전에는 서연이가 지훈 씨한테 명품 가방 사달라고 했는데 지훈 씨가 거절하자 둘이 또 싸웠대요. 서연이가 지훈 씨가 산 집까지 부숴버렸고 지훈 씨가 화가 나서 헤어졌대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아무런 동요도 느끼지 않았다. 그저 그들이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을 뿐이다. 나는 말했다. 그 둘은 원래 안 맞았으니 헤어지는 건 시간 문제였겠죠. 지성 씨는 또 말했다. 더 웃긴 이야기도 있어요. 서연이 헤어진 후에 민준 대표님 찾아갔대요. 민준 대표님한테 당신이랑 헤어지고 자기랑 사귀자고 했대요. 그런데 민준 대표님한테 엄청 혼나고 경비원한테 쫓겨났대요. 지금 회사 사람들은 다 그 애가 뻔뻔하다고 비웃고 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그 애는 정말 미련한가 보네요. 이 지경이 됐는데도 아직도 남자에게 의지하려고 하다니. 전화를 끊고 나는 마음속이 너무나 통쾌했다. 지훈 씨와 서연이 그때 그렇게 득이안연하고 나를 괴롭혔는데 이제야 마땅한 벌을 받게 된 것이다. 지훈 씨는 직장을 잃었고 나중에 지성 씨에게 들으니 지훈 씨가 서연이와 싸우느라 회사에서 자꾸 딴 생각을 해서 상사에게 해고당했다고 했다. 서연이는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고 둘은 완전히 망가졌다. 반면 나는 점점 더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고 좋아하는 일이 있고 따뜻한 가정이 있었다. 주말에 나와 민준 씨는 쇼핑센터에 물건을 사러 갔다가 지훈 씨와 마주쳤다. 그는 낡은 옷을 입고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으며 매우 초췌해 보였다. 예전에 패기 넘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그는 나와 민준 씨를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못 본 척 지나가려 했다. 민준 씨는 내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그를 지나쳐갔다. 그를 지나칠 때 나는 그가 작은 목소리로 미안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고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그때 그가 나를 배신할 때는 왜 미안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준 씨가 말했다. 그 사람을 너무 미워하지 마요. 지금 그 사람도 많이 힘들 거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과 더 이상 엮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우리만 잘 살면 돼요.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만 잘 살면 돼요. 내년에 우리 아기 낳아서 이 집을 더 활기차게 만들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좋아요. 저는 딸을 낳고 싶어요. 당신처럼 눈 크고 정말 귀여운 딸이요. 민준 씨는 내 뺨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좋아요. 다 당신 뜻대로 할게요. 우리 귀여운 딸 낳아요.
그날 밤 나는 민주 씨 품에 안겨 천장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은 행복으로 가득했다. 나는 그때 지훈 씨와 서연이에게 배신당했을 때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는 줄 알았다. 다시는 행복해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운명이 내게 이렇게 큰 선물을 줄 줄은 몰랐다. 민준 씨를 만나 이렇게 좋은 삶을 살게 해주다니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때로는 잃는 것이 나쁜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잘못된 사람을 잃어야 비로소 올바른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좌절을 겪어야 비로소 행복을 소중히 엮어야 비로소 나를 상처 입혔던 사람들, 나를 비웃었던 사람들은 결국 내 인생길의 디딤돌이 되어 나를 더 높은 곳으로 올려놓았고 더 멀리 보게 했으며 더 잘 살게 해주었다. 앞으로의 날들은 민준 씨와 함께 우리 가정을 잘 꾸려나가고 우리 아이를 잘 보살피며 삶의 비바람을 함께 이겨내고 삶의 소소한 순간들을 함께 즐길 것이다. 나는 우리의 미래가 분명 점점 더 아름답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는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